물소리가 들리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알랭 바디우의 세미나, 특히 거기에서 나타나는 렁띠 필로소피, 반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 편의 강의를 엽니다. 재생 목록에 가시면 이미 알랭 바디우에 대한 강의가 5개나 있습니다. 존재와 사건이 3개고 사도 바울에 대한 강의가 하나 있고요. 또 바디우가 또 들레즈에 대해서 반들레즈적 철학을 수행하는 그런 철학자인데, 그래서 들레즈의 철학의 존재론을 파시즘으로 규정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또 강의를 했고, 오늘은 세미나에 대해 90년대에 수년 동안 바디우는 세미나를 여는데요. 거기에서 4명의 서구 신학자와 철학자를 다뤄. 사도 바울, 신학자는 1명이죠. 그 다음 니체, 비트겐슈타인, 자크 락강, 이렇게 4명을 엉띠 필로소피라 그래요. 반철학자. 참 바디우 강의를 하게 되면 가슴이 뛰는, 예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있는데, 특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 배후에 숨은 천민자본주의. 오늘날 특히 자본주의의 제동이 걸리지 않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은 정말 빼놓을 수 없죠. 그죠? 이게 사기 국가인지, 왜 이렇게 사기치는 인간들이 많고 젊은이들을 나락으로 빠지게 만들고요. 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그 무수한 병폐들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계,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곳곳에서 이걸 이용하여 이득을 보는 놈과 이득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었지. 기존 질서에 이득을 취하는 놈과 취하지 못하는 사람, 자본주의 욕망 기계로 인하여 희생되는, 예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국가로서, 그죠? 자본주의 체제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려면 사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생활경제를 가르쳐야 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쓰는 법, 그 다음에 수입과 지출의 관계, 또 제1금융권과 2금융권, 채무를 지게 될 때 나타나는 병폐, 이런 거 안 가르쳐 학교에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정말 이런 생활경제에 대한 어떤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로 가르쳐야 돼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빚더미에 올라서, 그죠? 채무자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오늘날 또 결혼도 안 해. 요즘 젊은이들. 그건 하나의 어떤, 꼭 결혼을 해야 좋은 건 아니죠. 그죠? 당연히 그거는. 그런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제력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낳은 엄청난 소유욕 때문에 젊은이들이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을 허비하고, 연애하다가 특히 간다고 하면 그냥 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인생을 그냥 끝장내는 이런 젊은이들도 많아. 채무에 걸려서, 그죠? 한순간에 인생을 끝내버리는 젊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져서 삶을 마감하는. 정말 이런 걸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어떤 좌절과 절망, 이런 것들이 다 자본주의가 낳은 거죠. 병폐예요. 한순간에 그냥 일확천금을 벌어서 자본주의가 제공하는 그 욕망들을 성취해보고자 하는 최고 좋은 자동차, 최고 좋은 집, 거기에서 최고 좋은 배우자, 이게 이미 클래스로 나누어져 있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고 채무자가 돼버려. 젊은 나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인생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 돈 버는 거 외에도. 돈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은 삶의 어떤 수단인 거죠. 그죠? 돈이 목적이 돼버린 거야. 이게 일종의 자본주의가 낳은 병폐이거든. 그래서 조조 파티를 하고, 가방 하나에 수억 원짜리를 밥 먹듯이 사고, 그리고 최고의 자본을 가진 자가 최고의 미덕이다. 이 무시무시한 거죠. 이런 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해.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올인하잖아. 그죠? 자본에다가.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됐을 때도 책임져야 되는 거야. 깊이 생각하지를 않아.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고 그걸 갚지 못할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어떤 경제활동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거를 교육시켜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젊은 나이에 패배자가 돼서 좌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별 기사들이 다 납니다. 이게 전세 사기부터 시작. 여러분 봐봐. 이게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국가인지, 이런 자본주의를 놔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고삐를 강하는 게, 그죠? 다양한,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도 그거예요. 자본주의 체제, 병들면 국가가 손을 대는 거죠, 당연히. 자유시장 경제체제라고요. 조금만 돈 벌어들이면 세금으로 다 들어가.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그죠? 이런 관점에서 자본주의의 독주. 그것이 낳은 탈인간화에 대한 저항. 자본주의와 결혼한 자유민주주의의 병폐들을 비판하는 게 오늘날의 지제과 알랭 바디, 랑시에르, 발리바르, 이런 철학자들이잖아. 독특하게도 대부분이 알티세르 제자들이. 정말 가더라도 새끼는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부탁인데 가능하다면 가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삶을 살아야 돼요. 삶에는 다양한 가치들이 있어요. 돈에만 올인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인 거야. 실패하면 그냥 죽어버려. 그러나 사실은 돈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가치들이 천지예요. 자본주의의 극단화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 모든 가치를 돈으로 계산합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바디우는 90년대에 세미나를 여는데, 락강의 세미나는 뭐예요? 주로 정신분석학의 주제들을 철학 및 문학, 예술과 연결시키잖아. 그죠? 그런데 바디우는 거기에서 반철학을 다뤄. 슬라보의 지적의 명제는 뭐예요? 이미 그의 초기 작품이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에서부터 나타나. 이데올로기의 환상을 가로질러라 그러잖아. 락강의 철학을 응용하면서. 그런데 바디우에게 명제가 있다면 그것은 반철학의 명제를 가로질러 가라는 거예요. 반철학을 가로질러 새로운 철학의 사건을 만들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바디우 철학의 핵심 명제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철학에는 필로소피, 엉띠 필로소피가 있어. 이게 바디우가 보는 철학사의 어떤 독특한 그림을 그리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파르메니데스의 일자에 반하여 헤라클레이토스의 뭐야? 변화 생성. 그죠? 만물은 유전하고 만물의 원질은 불이잖아. 그죠? 이런 방식으로 철학이 있으면 반철학이 있는 거야. 그리스 철학에 로고스가 있었다고 한다면,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거기에 대한 반철학은 뭐예요? 엉띠 필로소피는 그리스도교의 부활의 미토스예요. 신앙. 미토스와 로고스의 대결입니다. 데카르트의 이성의 철학에 반하는 반철학은 뭐예요? 파스칼의 감정의 철학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몽주의의 백과전서파의 어떤 이성적 판단에 반대하여 장자크 루소의 감정으로 돌아가. 확실히 다르죠. 그죠? 루소의 철학, 그의 교육론, 에밀이라든지 또 다양한 작품들에서, 고백록에서도 독특한 어떤 철학을 보여주고 있죠. 그의 사회계약론뿐만 아니라 언어론,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이런 방식으로 철학사 안에는 특정 철학에 대한 반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드리히 니체는 특히 플라톤 철학과 결혼한 그리스도교의 진리, 그죠? 여기에 대하여 철퇴를 날리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철학에 대한 반철학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특히 헤겔에 대한 정신 중심의 철학을 유물론적 관점에서 사회적 조건에, 특히 물질적 조건을 강조했다. 마르크스 철학은 헤겔의 정신 철학에 대한 엉띠 필로소피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알랭 바디우는 철학을 나눠. 그런데 특히 그가 90년대에 수년 동안 행했던 세미나에서는 사도 바울, 프리드리히 니체, 비트겐슈타인, 자크 락강, 이 네 명을 반철학의 선구자라고 이야기해. 특히 프리드리히 니체를
반철학의 선구자 중에 선구자라고 규정하죠. 그죠? 독특한 니체의 어떤 해석을 볼 수가 있는데, 알랭 바디우에게서 니체는 정치의 원형으로 나타나. 이건 독특한 해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니체를 비판하는 이런 철학의 구도가 있긴 있었는데, 이거 구시대적인 거예요. 니체의 철학을 레도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 강의할 때. 특히 1차 자료 강의할 때. 그러니까 깊이 있게 안 들어가고 그냥 어떤 도식화해서 한 철학자를 규정하는 거는, 그죠? 나가 무식합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바디우는 특히 프리드리히 니체를 아그시 폴리티크, 정치의 원형, 원정치의 주체로 규정하는데, 그 이유는 니체는 자기 이전의 철학과 자기 이후의 철학의 역사가 달라진다고 본 거예요. 특히 자기 이전의 철학은 뭐 그리스도교적인 거예요. 플라톤적인 거였어. 자기 이후의 철학은 여기에 종지부를 끊고 이제 삶 자체를 긍정하는, 그리고 삶 자체의 긍정과 더불어서 삶의 예술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니체를 해석했던 모든 것을 뒤집고 니체를 혁명의 주체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들레즈가 해석한 영원회귀라든지 영원회귀의 결혼반지, 디오니소스적인 것, 그 다음에 비극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에 철퇴를 가해요. 바디우는 독특하게도 들레즈에 대해서 뭐가 있었는지 몰라도 반들레즈적이야, 항상. 뭐 재밌는 일화도 있는데, 여러분 재밌죠, 오늘 강의.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누가 해석했던 니체보다 독특한 정치의 원형으로서의 니체를 끌어들여 거기에서 프랑스 혁명을 갖고 옵니다. 이건 니체의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거야, 이 부분도. 바디우는 프랑스 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엉시형 레짐과 그 이후의 역사가 다르다는 거죠. 프랑스 혁명 이전의 역사와 프랑스 혁명 이후의 역사는 달라. 거기에는 특히 프랑스 혁명은 정치의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얼마나 많은 공포정치와 더불어서 우에서 좌로 움직이는 이 운동, 또 좌에서 우로 움직이는 이 운동이 한 사회 안에서 엄청나게 중층적으로 작용했던 그런 혁명이었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프랑스 혁명을 완전히 구체제를 단절했다라고 보지 않은 거야. 자기만이 신의 죽음과 플라톤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만이 완전히 이 과거와 단절할 수 있는 그러한 급진적 인물이라고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아, 독특한 바디우의 해석인 거예요. 이 급진성을 가로질러야 된다는 거야. 철학은. 여기에는 이제 바디우의 마르크스론이 들어있죠. 바디우는 지적과 더불어서 레닌주의자입니다. 포스트 레닌주의자.
그래서 둘 다 약간 다른 방식으로 오늘날 세계화된 이 천민자본주의와 결혼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체제를 비판하잖아요. 그죠?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허상, 엘리트주의. 거기에서 나타나는 파시즘, 포퓰리즘. 오만 걸 다 비판하죠. 그래서 니체의 반철학은 뭐예요? 이러한 급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플라톤을 질병이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반철학은 지금까지의 철학의 주제가 그죠? 도그마화 되는 것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 도그마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반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디우의 반철학 그러면 렁띠 필로소피라는 개념을 이 네 명은 철학에서 완전히 역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오히려 철학이 가로질러 가야 될, 철학이 받아들여서 수용하여 전통 철학과 이 반철학의 담론을 함께 수용하여 새로운 철학의 과제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엉띠 필로소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오늘 많이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바디우는 니체를 이러한 프랑스 혁명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구체제에 대한 단절을 자기의 철학이, 반철학이 수행함으로써 철학 바깥에서 철학을 수행했던, 철학의 진리 너머에서 삶으로 반철학을 수행했던 그러한 반철학의 아버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크 락강 역시도 반철학의 대강가, 철학의 담론을 해체하고, 그죠? 그 철학의 담론을 성의 이야기, 섹슈얼리티, 트라우마, 그림자, 꿈 이야기, 증상, 반복, 강박 이런 것들로 바꾸면서 철학의 진리가 갖고 있는 비진리를 폭로하는 그러한 반철학의 대가였던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은 그러면 어떤 점에서 반철학자예요? 여러분들이 예도 철학을, 예도가 이미 4개의 강의를 해놨어요. 거기에서 핵심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논리 철학 논고. 말할 수 없는 것, 말할 수 있는 것의 경계를 정하는 게 철학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철학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마치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명제로 만들어내면서 헛소리를 하는 무의미의 어떤 영역을, 의미의 영역을 갖고 옴으로써 모순과 오류를 저질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헛소리에 대가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전시장이었다 이 말. 이런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반철학의 아버지였어요. 왜? 지금까지의 철학은 형이상학을 용인함으로써 말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을 넘어서 마치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짓거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말할 수 없는 것이 없느냐? 아니에요. 예도가
비트겐슈타인 강의에서 밥 먹듯이 이야기했던 거야. 이거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세미나에서. 바디우드. 이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것은 뭐 명제나 이런 거를 통하여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하이데거의 타른페 개념과 같이. 그래서 삶은 신비인 거야. 이 신비론이 바로 반철학의 주제인 거야. 이건 예술론이야, 그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에스테틱, 미학의 원형이 되는 거야. 원미학적 인물이 되고 주체가 되는 거야. 이런 점에서 철학에서 새로운 혁명을 갖고 온 원미학적 인물로서, 주체로서, 그죠? 나타난. 바울 사도 역시도 이미 예도가 강의를 한 것처럼 그 로마 사회에 폭탄을 던진 조직적 이성을 갖고 탁월하게 공동체를 조직하고 거기에서 로마 사회의 혁명을 갖고 왔던 혁명적 주체였어. 바울 역시도. 그런데 이 반철학은 반철학자들을 그러면 신봉하려고 바디우가 이걸 끌고 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니체가 말하는 반철학, 락강이 말하는 반철학,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반철학, 이 모든 반철학들은 뭘 놓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의 베리떼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알랭 바디우는 플라톤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플라톤의 진리 개념, 진선미, 정의 개념, 이런 것들을, 이데아의 개념, 이런 것들을 마르크스주의와 독특하게 연결시켜. 사건의 개념에는 하이데거도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반철학자에 의하여 전통 철학이 사라졌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바디우가 이 반철학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반철학이 맞다. 반철학에 의하여 철학의 도구만은 수정되고 치료될 수 있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그럼 철학의 진리가 없느냐? 이제 질문하는 거야. 또 아주 중요한 철학자예요, 바디우가. 그럼 니체 이후로 사라진 이 주체가, 혁명적 주체까지도 존재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야. 진리 담론 역시도 중요한 거야. 자유민주주의와 결혼한 천민자본주의에서 철학의 의제가 사라지고 포퓰리즘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미친 듯한 파시즘적 열광, 거기에서 철학이 도구화되는 것, 이런 것들을 비판하죠. 그죠? 경계하고. 오늘날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이런 반철학을 가로질러서 오히려 니체와 같은 인물,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 비트겐슈타인과 같은 인물, 락강과 같은 인물들을 철학사로 끌어들여서 이들을 혁명의 주체와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학사로 포함시켜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전통 철학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랭 바디우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철학을 가로질러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그 가로지름의 그 시점에서 나타나는 전통 철학 안에서의 새로운 주제들을 끌어들여서 철학의 방향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 이게 알랭 바디우의 목표였던 거예요, 여러분. 참 자본주의의 독주에 의해서 희생되는 사람들, 그죠? 그 욕망기계에 의하여 춤추는 자들, 좀비와 같이 거기에 빠져 있는 자.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파리 목숨과 같이 버리는 자. 그리고 그 환상에 사로잡혀서 실패하여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을 못 보는 자. 이런 가상, 비현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석하여 치료하기보다 당리당략에 빠진 정치인, 생각 없이 자본주의적 욕망을 이용하는 연예인들, 언론, 참 사기꾼의 국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철학의 분석을 통한 철학 안에서 진리 담론을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주체를 이야기하는 이런 점에서는 확실히 포스트 모더니즘의 뒤로 가 있어. 슬라보의 지적과 더불어 바디우, 그죠?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도 많은 걸 배우셨을 줄 생각합니다. 어디에 계시도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그리고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는 분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스